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집트 미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제목이 조금은 자극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라를 만드는 방법, 혹은 미라 만들기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사실 이 말은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우주관, 그리고 사람들이 갖고 있을 법한 어떤 인생관과 내세관과 같은 여러 가지 어떤 개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예시로서 채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500년간의 이집트의 역사를 통해서 굉장히 긴 역사지요. 그러니까 어떠한 왕국이나 어떠한 체제가 이런 정도로 오랜 동안 유지되었던 것은 아마 이집트가 유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메소포타미아나 중국을 비롯해서 세계 뭐 4대 문명국이 있었고, 이 문명의 초기에 그 거대한 왕국들 혹은 신정 정치를 통한 거대한 제국들이 존재를 했지만, 이집트 같이 오래된 어떤 단일한 어떤 정치 체제라든지 종교 체제를 가지고 이 긴 기간을 계승하고 이어온 것은 아마도 이제 이집트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이집트 하면 굉장히 오랜 역사뿐만 아니라 그 역사 시간 동안 지녀왔던 어떤 영원성, 영구성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연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영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마도 이집트의 피라미드였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재에 가면, 이집트 기재에 가면 여러 개의 피라미드를 볼 수 있겠고, 또한 이게 사카라라고 그러죠. 이 사하라 사막지대에도 여러 피라미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라미드 자체가 이집트의 문명을 대변해주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건축물로서 남아 있는데, 초기에 이 피라미드가 무덤으로 쓰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재에 있는 뭐 쿠푸왕이라든지 케프란 왕의 피라미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왕의 명칭이 붙어 있는 피라미드를 살펴봤을 때, 이 피라미드들이 그 이름에 걸맞게 그 구조에 상응하는 어떤 무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오벨리스크나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석조로 만들어진 거대한 건축물들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무덤이 아니라 그 왕 혹은 그 지배자의 권력이나 그 지배자가 가지고 있었던 통치력의 모습들을 상징화하고 시각화하는 어떤 그러한 중요한, 그러니까 어떤 건설 사업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피라미드를 하나의 그 장례 문화가 이룩한 어떤 건축물로서 유산으로 본다면, 이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이 장례 문화는 바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세계관, 그 내세관을, 그리고 거기에 포함, 그것을 조종할 수 있었던 어떤 종교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들의 내세관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생애 주기를 고려해 본다면 뭐 길어야 40년, 50년 정도의 생애 주기를 가지고 있었을 테고요. 일반적으로 본다면 아마 3, 40대 정도의 삶이면 아마 생애를 끝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생애 주기를 가지고 있었지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수천 년간 이 자연의 현상, 변화, 그다음에 어떤 이런 이 우주의 변화들을 살펴보면서 이것들이 영원성을 가지고 지속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람의 생명관, 그러니까 인생관에 대입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짧은 삶을 살지만 그 반면에 영원하고 긴 삶, 즉 죽음 이후에 내세 삶을 또한 기대하고 그것을 관념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화를 보면은 이러한 내세관들이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신화 중에서 등장한 인물, 즉 이 파라오의 권력 관계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었던 신화는 오시리스와 이시스에 관련된 신화입니다. 이 두 남매죠. 이 두 남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어떤 게 보면 이
신화적 혹은 인간적 권력의 정점을 이루게 되는데 이 오시리스는 자기 형제의 반란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죽음과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 부활이라는 어떤 이런 단계들, 어떤 이러한 과정들이 인간한테도 소극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존재의 상실, 뭐 망각 혹은 죽음이라는 생명, 그러니까 이게 삶이라는 생명 현상이 끝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계속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으로 살펴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가 갖고 있었던 이 내세관들은 앞으로 나타날 종교들에게도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불교는 이제 환생이라는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서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삶 자체가 계속 억겁에 거의 영혼에 가까운 시간을 두고서 계속 그것을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이렇게 어떤 반복되는 어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서는 이 환생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내세관 한번 고착된 내세관 혹은 이제 부활하는 어떤 이런 것들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독교적인 내세관과 충분히 결부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 기독교 자체가 원래 유대교에서부터 유래된 것이니까요. 그 유대교가 발생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이집트의 그 종교와 어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생관 혹은 이 주구 사망에 대한 어떤 이러한 논의들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태양신이라는 것이 또 있지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집트는 수없이 많은 다신교, 그러니까 신들이 많은 종교였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힌두교와 똑같은 양상을 띠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목되는 신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렸던 오시리스와 이시스와 같은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신정 정치 안에서 주요한 어떤 권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던 신들도 있었지만 이 자연 전체를 주관하고 하는 신들, 특히 이 태양을 가리키는 이 어떻게 보면 농업 경제를 일으켰던 초기 문명에서 이 태양의 존재는 굉장히 막강하고 거대하고 위대한 존재였겠죠. 그래서 이 레라고 하는 태양신을 또한 섬기기도 했는데 이 레라고 하는 태양신은 빛의 신인 호루스로 또 다시 변신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호루스로 변신한 이 신들은 또한 오시리스의 또 다른 현현으로서 또 찾아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 신화에서 말하는 메타모르포시스라고 하는 변신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한 존재가 다른 모습으로 다시 재등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하나의 그 내세관 속에다가 투입을 시켰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입을 시키고 보니까 인간들을 신성화시키는 일까지도 이 관계 속에서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파라오 혹은 높은 관료들은 이들에 의하면 이들은 이제 신의 현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육체를 입어서 잠시간 현실 세계에 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은 이제 기독교에서도 흔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신인데 신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라틴어로 인카르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등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오시리스의 현현 혹은 이 아톰이라고 하는 신의 현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신이 살아서 인간의 몸을 입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제 죽었을 때 사망했을 경우 이 신에 대한 어떤 존중, 예의, 어떤 이 죽음에 대한 어떤 세계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부단히 체계적으로 발전을 하게 됐고요. 이것이 이제 곧 이집트의 장례 미술, 장례 문화를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태도가 됐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이집트에 관련된 소설, 영화하고 기타 등등의 어떤 다른 장르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흔한 주제가, 모티브가 바로 미이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신체를 죽어서도 보존시키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이 신체를 통한 재부활, 그러니까 재생명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어떠한 믿음 때문에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이 신체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집트는 오랜 동안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뿐만 아니라 어떤 과학적인 기술까지도 동원해서 이 미이라를 보존하는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목에 어울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보통 우리는 현재 뭐 루브르라든지 대형 박물관이라든지 어떤 이집트에 있는 국립박물관에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미이라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 비교적 굉장히 오래된 시신들이지요. 그러니까 뭐 적게는 2000년, 뭐 길게는 한 3000년 정도쯤 되는 어떤 그러한 시신들이 영구히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집트의 기후라든지 어떤 생태적 환경 자체가 미라를 만드는데 보존시키는데 굉장히 유리했겠지만, 그 유리한 것을 넘어서 이집트인들은 이 신체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보존시키기 위해서 미이라 기술을 발전을 시켰어요. 여기에는 약간 뭐 외과적인 기술도 포함됩니다. 이 시신이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된다면 이 시신의 염을 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랜 동안 이렇게 실행이 되고, 그 시신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치밀한 준비와 실행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살아있는 시신을 깨끗하게 발상을 시키는 것, 그리고 이 시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시신에서 장기, 그러니까 뭐 뇌, 심장 속에 있는 내장들을 모두 다 이게 적출해내는 작업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 시신이 오래 이렇게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도 미리 알았을 테고요. 이렇게 속에 있는 어떤 장기들을 비워놓은 이 껍데기만의 시신은 또다시 그 소금 더미에 쌓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소금으로 덮어버리죠. 덮어서 한 일주일간을 놔둡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염장을 하는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소금은 염장을 위한 작업도 동시에 시행하지만 이 소금 자체가 시신에 있는 모든 수분들을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패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을 또 한 번, 그러니까 장기 적출에 이어서 또 한 번 시신을 좀 더 보존이 용이한 몸으로 만들지요. 그리고 나서 유황이나 모약 같은 어떤 이런 화학 제품들을 사용해서 염을 또 하면서 천을 감싸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미라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 시신이 더 훼손돼서 그 시신을 빠져나갔던 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있고 죽어서도 불멸하지 않고 존재하는 이 영혼이 다시 돌아올 텐데, 이 영혼이 죽은 시신에서 자기 얼굴을 찾지 못할까, 자기 몸을 찾지 못할까 염려하여서 시신 옆에는 카 조각상이라고 하여 그 사람이 살았을 때의 그대로의 모습을 한 조각상을 옆에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각상이 하나의 지표가 되어서 이 영혼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지요. 이 카 조각상은 그래서 사실은 많은 인물 조각, 이집트인들이 남겨놓은 모든 인물 조각의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모든 조각상들이 이 카 조각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카 조각상은 시신과 함께 어두운 지하 무덤이나 피라미드 속에 묻혀서 수천 년간 그 시신을 지키면서 카라는 영혼, 자신의 영혼이 다시 돌아와서 부활시켜 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이집트인들의 시간은 상당히 영구하고 영원한 시간의 기다림이었고, 그 영겁의 시간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짧은 순간처럼 다가온 이유겠지요. 감사합니다.